여러분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책 읽기의 박현선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소설 한 편 함께 분석하고 이야기해 보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은 김영하 작가의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라는 단편 소설입니다. 제목이 꽤 길지요. 그리고 또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끼었다는 상황도 좀 특이하고 무섭긴 하지만 이런 것을 제목으로 내놓음으로 해서 이 소설에 대한 궁금증을 제목에서부터 굉장히 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소설에서 제목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독자들이 그 소설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힘을 제목은 가지고 있습니다. 첫인상을 결정하고 호기심을 갖게 하고, 그래서 소설에서 제목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소설뿐만이 아니라 영화도 그렇고요. 또 제품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가 그 작품 또는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끄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요. 그런 점에서 김영하의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라는 소설 제목은 아주 훌륭한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김영하 작가의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라는 소설은 현대문학이라는 잡지에 발표가 됐었어요. 1999년 5월에. 그렇지만 저는 이 작품을 김영하 단편집 제목이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 이고요. 이것은 문학과 지성사에서 2006년 발행이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단편집에 나와 있는 소설을 읽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출처로 밝히는 페이지, 쪽수 이런 것들은 모두 이 책에 게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체 줄거리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단편 소설인데요. 줄거리를 짧게 이야기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요소에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내용들이 아주 오밀조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다 있어서 짧지만 짧게 줄이기가 쉽지 않은 그만큼 잘 써진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내용을 순서대로 제가 쭉 훑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나인데요. 이 나라는 사람은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는데 아침부터 그 면도기가 부러져서 수염을 반만 깎고 반은 깎지 못한 채로 이제 허겁지겁 출근길에 오릅니다. 그런데 출근을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파트 15층에 살고 있었는데 기다리다 못해서 늦게 생겼으니까 15층에서 마구 이제 뛰어내려옵니다. 그렇게 뛰어내려오다가 5층에서 엘리베이터에 낀 남자를 발견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이 사람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자기는 출근 시간이 지금 촉박하기 때문에 그냥 뛰어내려옵니다. 요 엘리베이터에 낀 남자의 모습을 소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5층을 지나가면서 보니 엘리베이터는 문이 열린 채로 6층과 5층 사이에 걸쳐 있었고 엘리베이터 아래로 사람의 다리 2개가 대롱거리고 있었다. 한쪽 발은 신발이 벗겨져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5층과 6층 사이에 걸려 있었다는 거죠. 엘리베이터가 걸쳐져 있고 애매하게. 그리고 거기에 사람 다리 2개가 있고 신발이 벗겨져 있었고, 요거는 이제 뒤에서 이 나라는 인물이 경험하는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남의 일이 곧 내일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 소설에서는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남의 일이 단순히 남의 일로만 끝나지 않는다. 남의 일이 내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런 그 겹치는 풍경을 통해서 이 작품에서는 독자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일단 그 엘리베이터에 낀 남자를 놔두고 이제 1층으로 내려와서 경비실에 알리려고 하지요. 그런데 경비실이 비어 있어요. 순찰 중이라는 팻말만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할 수 없이 허겁지겁 버스 정거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핸드폰을 좀 빌려달라고 하지요. 이러이러한 그 사고가 났으니 이걸 신고하게 좀 빌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데 아무도 핸드폰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버스를 타고 자기가 타려는 버스가 왔기 때문에 버스를 탔는데 돈을 내려고 보니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또 지갑을 안 가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사에게 이제 막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단번에 두 번 그 요금을 내겠다. 뭐 이러면서 실랑이를 하는데 버스 기사는 또 안 된다. 이래가지고 기사와 이 나라는 인물이 이제 실랑이를 하는데 그 실랑이를 하는 사이에 맞은편에서 덤프트럭이 이 버스를 향해서 돌진에 들어와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전부 넘어지고 막 난리가 났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전화를 꺼내서 119에 전화를 하기도 하고 가족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고 회사에 전화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요. 사람들은 저마다 옆 사람이 얼마나 다쳤나 괜찮나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통화를 해야 되는 거기에 전화를 해서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서 나는 또 버스 정거장에서 전화기 없다 이러면서 전화 빌려주기를 거절했던 남자가 아주 최신형의 전화를 꺼내 들고 전화하는 모습을 또 발견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꺼내 들고 이제 통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또 사람들에게 전화를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마다 각자 자기가 필요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한테 그 전화를 빌려주지는 않아요. 이제 사고가 났기 때문에 119가 출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버스에서 나온 나가 공중전화에 가서 긴급전화 이제 그 전까지는 공중전화에서 긴급전화를 쓸 때 돈을 넣지 않아도 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가 누군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줘서 그러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공중전화로 가서 긴급전화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공중전화는 고장 수리 중이라는 안내 메모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신고를 못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사고 조사를 나온 경찰에게 이제 나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엘리베이터에 낀 남자를 구조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경찰은 뭐 뜬금없이 지금 여기서 버스 사고가 났는데 무슨 아파트 엘리베이터 얘기를 하느냐. 그런 신고 들어온 적 없다. 이렇게 무시를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다음 버스가 오고 그래서 그 사고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우르르 그 뒷버스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그 덩달아서 뒷버스에 올라타게 되지요. 여기서 이제 그 요금을 내지 않고 덩달아서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버스 안이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겠죠. 원래 타고 있던 사람과 그 사고 난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이 하나의 버스에 이제 모두 올라탄 거니까 굉장히 빽빽하게 사람들이 이제 탔는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자기 엉덩이를 만진 사람이 이 주인공 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버스 안에서 나는 성추행범으로 이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로 가느냐 마느냐 막 이런 와중에 중간에 자기가 내려야 될 곳도 아닌데 충정로에서 이제 내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회사는 종로인데 충정로에서 내렸으니까 거기까지 이제 뛰어서 회사에 가게 되죠. 그래서 회사에 도착을 겨우 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이 엘리베이터가 또 고장이 납니다.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격리부 미수정과 둘이 이제 갇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엘리베이터 사고가 여기서 이제 발생이 되고요. 구조를 기다리면서 나는 이제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미스 정에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낀 남자 이야기도 하고, 자기 버스를 타다가 사고 난 이야기, 또 두 번째 버스에서 자기가 성추행범으로 몰린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다 하게 되죠. 그 얘기를 듣던 미스 정은 갑자기 나를 이제 의심하고 경계하는 거죠. 이 사람이 성추행범이었나 봐. 이렇게 의심을 하고 경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조해 하러 오는 사람들은 없고 또 비상벨도 작동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나와 미스 정은 힘을 합해서 엘리베이터 문을 어떻게든 열고 나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문을 겨우 힘을 들여서 열어놓으면 다시 닫히고 막 이러니까 나는 그 문 사이에 내 발을 끼워 넣기도 하고 몸을 끼워 넣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미스정에게 내 몸을 밟고 위로 올라가라, 이렇게 이제 미스정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미스정이 나가서 자기도 구출해 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미스정이 내 몸을 밟고 그 9층과 10층 사이에 낀 그 엘리베이터에서 10층으로 올라갔는데 미스정은 나를 구해주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혼자 또 갇힌 채로 한참을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 이제 관리인에게 구출이 됐는데, 구출돼서 올라오면서 구두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 남겨두게 되고, 또 기어 올라오면서 그 기름때가 묻어서 옷은 또 더럽혀지고, 이런 상태로 이제 겨우겨우 구출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회의실로 들어갔는데 이미 회의는 시작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부장, 과장 등이 왜 지각했느냐, 옷은 또 왜 그 모양이냐, 뭐 이렇게 이제 핀잔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성의껏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또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나의 그런 성심성의껏 하는 대답에 관심이 없어요. 됐고, 뭐 이런 태도인 거죠. 그러면서 회의 진행한다. 이렇게 해서 회의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 회의는 뭐 이면지 사용 진작, 또 화장지 전략 방안, 이런 것을 이제 주제로 한 회의였는데요.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나는 이제 구두를 찾으러 1층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이 구두도 안 신었고 옷도 막 시커멓고 막 이러니까 경비원들이 이 사람이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막 쫓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몸으로 실랑이를 또 막 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입사 동기 한경식 대리를 이제 만나게 되면서 자기 신분이 이 회사 직원이라는 걸 밝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또 사정을 또 처음부터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가. 나는 엘리베이터에 갇혔었고 그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었는데 누가 고장 났는지 모르느냐, 그리고 누가 나를 꺼내줬는지 나 신발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는데 아무도 상황을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그 자기 상황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그 자기가 탔던 엘리베이터를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구두를 찾았는데, 그러면서 나는 다시 아침에 있었던 그 엘리베이터에 끈 남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남자도 구두를 벗긴 맨발 상태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9층과 10층 사이에 끼어 있었던 나, 또 6층과 5층 사이에 끼어 있었던 그 남자, 요런 그 상동성이 있죠. 결국 남의 일이 남의 일만은 아니다 라는 것들을 또 생각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구두를 찾아 신고 사무실로 올라가서 119에 이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3동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끼었다, 이렇게 그 신고를 했는데, 그 119 담당자는 아니 그거는 그 관할 관할 소방서에 알려야지, 여기 지금 종로에다가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당신 말을 믿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의심의 태도를 드러내고 짜증스럽게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아주 의례적으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를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못한 채 하루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엘리베이터는 정상 작동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 구조가 됐느냐, 아침에 고장났던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고쳤냐, 뭐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묻는데 사람들은 전부 의아하게 나를 쳐다보면서 이상한 사람 아닐까, 뭐 이런 표정들을 짓는 거죠. 결국 아무도 그 일을 아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나의 하루는 마무리가 되고 맙니다. 굉장히 그 소설을 보는 내내 가슴 답답하고 또 화도 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이 이 소설을 읽는 내내 마음속에서 뭉실뭉실 일어나더라고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소설 속에서 이제 정수관이라는 이름으로 밝혀지는데요. 나라는 인물은 이 소설의 주인공이면서 서술자이고요. 또 종로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자원관리부 대리입니다. 또 3동 아파트 15층에 사는 독신남이고요. 또 핸드폰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그 핸드폰을 빌리려고 하는 거죠. 호출기, 삐삐라고 하는 무선 호출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전화를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자기에게 요구하는, 나에게 빨리 전화해, 뭐 이런 그 요구하는 신호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은 나라는 정수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소설이 진행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이 소설의 배경은 우선 이 사람이 삐삐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무선 호출기. 한국에서 무선 호출기 삐삐가 주로 사용되던 시기는 1990년대입니다. 그 시기에 한국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이 삐삐라고 하는 무선 호출기를 사용했었고요. 또 소설 중간에 보면 회사의 위치가 종로로 나오죠. 그래서 충정로에서 종로까지 뛰어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걸로 봐서 이 소설의 배경은 서울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은 이 배경을 통해서 봤을 때 1990년대 도시인의 일상을 그린 이야기다 라고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말은 우리들의 소시민적 자화상을 그린 소설이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소시민이라는 게 뭐냐 하면 원래 프랑스어로 푸티부르주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노동자와 자본가의 중간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을 소시민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수공업자, 또 하급 봉급생활자, 하급 공무원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완전히 무산자, 재산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본가처럼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도 아닌 중간에 낀 사람들, 그 계층을 가리켜서 이제 소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시민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부동적, 여기서 부동적이란 말은 떠다니면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한 곳에 굳건하게 자기 입지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떠다니는 존재.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 자본가 계급에 가까이 가서 거기에 합류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노동자와 한편이 돼서 자본가에게 대응하고 자본가에게 대립하는 그런 태도를 지니기도 하죠. 굉장히 그 중간적인 태도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런 중간자적 태도가 어떨 때 자본가에게 가까이 가고 어떨 때 노동자에게 가까이 가는가 요런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대체로 사적인 이익, 나에게 뭐가 이익이 되는가 요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자기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작은 일, 주로 사익에 관계된 그런 작은 일에 크게 분개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소시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소설에서의 나가 바로 이런 소시민적인 자화상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소시민 그러면 떠오르는 시가 있어요. 김수영의 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라는 시입니다. 이 시의 앞부분 1년과 2년만 보게 되면 소시민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김수영이 무엇을 반성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요 1년과 2년만 제가 읽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김수영,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이 시에 등장하는 그 단어들이 조금 어렵죠. 시대가 많이 달라서. 김수영의 시는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말들이 있어요. 우선 그거부터 조금 알아야 이 시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50원짜리 갈비, 요것도 굉장히 낯설죠. 지금 50원짜리 갈비가 말도 안 되죠. 5만원짜리 갈비는 있어도 그만큼 이제 60년대와 지금의 그 화폐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갈비탕이 50원이었던 거죠. 또 60년대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사회적으로 이제 소설가들이 막 잡혀갔어요. 정권에 이제 대항하는 민주적인 의식을 드러내는 그런 소설을 쓴 사람들이 잡혀갔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했었고, 또 월남이라면 베트남을 이야기하는데요. 미국과 베트남의 전쟁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젊은 군인들이 이제 파병돼서 가는 일이 있었던 거죠. 또 야경꾼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일종의 야간 경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일들이 경찰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되지만 이때만 해도 공권력이 이제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동네 그 야간 경비를 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국가에서 그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챙기라. 이래서 이 사람들이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20원씩 받는 거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도 살기 힘드니까 그 20원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경꾼들은 몇 번씩 찾아와서 20원 받겠다고 3번, 4번씩 찾아오는 거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이제 이 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 속에서 시적 화자의 행동들을 보면 이 시적 화자는 갈비탕에 그 갈비탕에 고기는 없고 기름만 있다. 그리고 막 화를 내면서 그 설렁탕집 주인한테 돼지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그런 그 행동은 못하면서 그 20원 받겠다고 찾아오는 야경꾼들을 증오했던 거죠. 그런 행동들을 고백하면서 이 시적 화자는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조그마한 일은 설렁탕집 주인한테 욕한 거, 김만 줬다고, 또 야경꾼들 증오하는 것. 사실 내가 분개해야 되는 것은 왕궁의 음탕, 또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는 정권, 월남 파병을 하는 정권에 반대하는 일, 이런 것들에 이제 분개하고 나서서 목소리를 드높여야 하는데, 그런 거는 내가 못하면서 나보다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욕을 하고 증오를 했다. 요거를 이제 반성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이 왕궁의 음탕에 대해서 나는 화를 내야 되는데 그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여기서 이제 그 욕을 한 것을 내가 그 설렁탕집 주인에게 돼지 같은 주인년이라고 욕을 했다는 걸 고백하는 말이에요. 그런 욕을 한 내가 너무 옹졸하다. 그런 욕을 한 내가 너무 부끄럽다. 이런 맥락이 이 시 속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정정당당하게 자유를 이행해야 하는데 그렇게 자유를 정정당당하게 이해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붙잡혀간 소설가들을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해야 하는데 그거 못하고 또 월남 파병에 반대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서 20원 받으러 3번,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을 증오하는 나는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작은 일에 나의 사적인 이익에 직접적으로 분개하고 욕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감정을 남발하면서 정작 해야 되는 중요한 일에는 나 몰라라 하는 이런 태도를 우리는 소시민적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김영하의 소설의 주인공 또 그 주인공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소시민적 태도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나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소시민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가를 한번 볼게요. 117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읽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나는 할 일이 있었는데 119에 신고도 해야 하고 먼저 나가서 신고도 해주지 않은 격리부의 미스정을 만나 따지고 화장실에서 행색도 추스르고 잃어버린 구두도 찾아야 하는데 나는 그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할 수 없이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뒤로 미뤘다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룬 거잖아요. 그리고 회의실로 들어가는 건 내가 이 회사에서 해고되지 않으려면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나는 자신의 윤리적 판단과 주체적 인식을 스스로 외면하고 생업에 충실한 모습, 생업에 충실한 모습은 곧 회사에서 해고되지 않고 자기의 생업을 유지하기 위한 나의 안위를 위한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소시민적 태도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103쪽에서 104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또 읽고 이야기할게요. 버스카드를 제시하려고 뒷주머니를 만지니 이런 지갑이 없었다. 기사는 짜증을 내며 현금을 내라고 했고 나는 지갑을 안 가지고 와서 그것마저 낼 수 없노라고 했다. 그럼 내리라며 기사는 짜증을 냈다. 그때 한 대의 덤프트럭이 휘청거리며 중앙선을 넘더니 그대로 내가 타고 있는 버스의 정면으로 돌진해 왔다. 나는 하면서 필사적으로 뒤로 몸을 빼며 웅크렸고 트럭의 머리는 그대로 버스의 앞면과 충돌해 버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버스카드 일로 추궁당하지 않게 된 것이 적이 기뻤다. 이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공감이 가면서도 낯뜨겁죠. 이렇게 중대한 사고, 충돌 사고가 났는데 거기서 나는 기뻐하고 있어요. 버스카드 일로 내가 이익을 얻게 된 것, 또 책임을 면하게 된 것, 이런 걸로 기뻐하는 모습도 굉장히 찌질하면서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공감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런 것들도 소시민적 태도를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106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도 제가 먼저 읽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은 다음 버스에 꾸역꾸역 올라타고 있었다. 나도 그들을 따라 황급히 대열에 합류했다. 버스 한 대가 박살이 났고 그 사이에 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사람들은 괴짝 속의 생선들처럼 포개져 버렸다. 다행한 것은 앞버스 승객들에겐 버스카드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나는 쾌재를 불렀다. 다소 비좁긴 했지만 공짜 아닌가. 이것도 이제 앞에서 읽었던 내용과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그 버스 요금 한번 안 내서 공짜니까 나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이렇게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굉장히 소시민적인 모습인 거죠. 또 107쪽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오른쪽 엉덩이 근처에서 뭔가가 스멀거리더니만 한 남자가 내 옆에 서 있는 여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있는 것이었다. 아직도 이런 놈들이. 나는 분개했지만 내 엉덩이도 아니고 해서 참으려고 노력했었다. 자, 이런 거 보면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사고 방식과 그런 태도가 아주 여실히 드러나지요. 이런 내용에서도 윤리적 판단은 이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이런 놈들이 있다니. 그러면서 분개를 하죠. 하지만 내 엉덩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나의 그 안위, 안전과 무사함 이런 것들을 먼저 챙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소시민적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들인데요. 이런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봤을 때 나라는 인물은 선량한 마음을 지녔지만 주체적이지는 못한 그런 인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에 낀 남자를 구출해야 제어한다는 생각도 끊임없이 하고, 또 미스정과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어떻게든 그 미스정이 자기 몸을 받고 올라갈 수 있도록 물론 자기가 구출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도와주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더 주체적으로 판단을 했더라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사고를 당한 사람을 먼저 구출해 주는 것, 그랬으면 이렇게 하루 종일 꼬이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죠.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또 이 주체적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소시민성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자기의 안위와 이익을 추구하는 소시민적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요. 사고가 나서 버스비 안 내게 된 것도 좋아하고, 성추행 장면 보고도 내 엉덩이 아니니까 이렇게 외면하는 것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서 봤을 때 충분히 소시민적 인물인데, 중요한 건 그 소시민성이 정수관이라는 주인공의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들 이어서 우리 스스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도 이런 그 심리, 적어도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진 적이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행동을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만 아니면 되지 라는 그 생각들을 한 번씩은 다 해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을 가게 만드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들었던 또 하나의 생각은 굉장히 넘쳐나는 소통 도구, 핸드폰이 막 널려 있잖아요. 핸드폰, 삐삐, 뭐 공중전화, 또 인터폰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그런 소통의 도구가 그렇게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 속의 모든 사람들은 소통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주인공이. 이런 아이러니가 일어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을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선 이 소설에 나오는 삐삐, 공식적인 명칭은 무선 호출기예요. 이 소설의 시대적인 배경을 암시하는 소재고요. 지금 사진에 보이는 모양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숫자에 번호가 뜨게 되면 그 번호로 이제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1990년대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도구고요. 발신자가 이제 전화번호를 보내면 그 번호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화번호를 띄우기도 하지만 숫자로 의사를 전달하기도 해서 숫자로 표현하는 그 유행어들이 이 당시에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223 이렇게 쳐서 보내면 둘이서라는 말이고요. 또 파리파리, 이거 굉장히 많이 쓰였던 건데 이거는 빨리빨리라는 의미로 삐삐를 보낼 때 사용했고요. 또
1010-235 요거를 하면 10은 다른 말로 열이잖아요. 그래서 열열 235 이렇게 해서 열열이 35회 뭐 이런 의미로 숫자로 의사소통을 하는 유행어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무선 호출기도 있고 다른 것들은 이제 지금도 사용하는 것들인데요. 지금은 호출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이 소설에 그 등장하는 그 소통 도구들이 삐삐, 휴대폰, 엘리베이터 비상벨, 또 공중전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도구들이 소통에 기여하지 못하는 거죠. 삐삐는 이제 수신만 할 수 있고 전화를 걸 수도 없어요. 공중전화든지 아니면 핸드폰이 있어야 하고요. 또 핸드폰은 긴급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남에게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사소통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죠. 이 소설 속에서. 또 엘리베이터 비상호출은 응답 없음으로 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공중전화는 또 고장 수리 중이고, 그래서 이렇게 소통 도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소통은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소통 도구가 아닌 직접적으로 이제 소통을 할 때마다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화를 빌리려고 말을 걸면 사람들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면서 안 빌려주고, 또 운전사와 실랑이를 하면서 직접 대면을 하고 이야기를 할 때 교통사고가 나고, 또 사건 신고하려고 하거나 또 진실을 말하려고 하면 무시당하고, 또 사건의 해결을 확인하려고 해서 주변 옆 사람에게 물어보면 또다시 경계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도구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이고, 직접 소통을 할 때는 의심을 받거나 경계의 대상이 되거나, 이래서 사실 이 소설 속에서는 단 한 번도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 참 상황이 아이러니하죠. 소통 도구는 범람하는데 정작 소통은 한 번도 제대로 일어난 적이 없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다 해도 사람들이 무관심하거나 의심하거나 경계하거나 슬픈 현실이죠. 또 이 소설 속에서는 나라는 그 소시민적인 인물 외에도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타인들이 다수 등장합니다. 그 모습들을 한번 볼까요? 우선 버스 정류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102쪽에서 103쪽에 걸쳐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옆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남자에게 물었다. 혹시 핸드폰 있습니까? 누가 엘리베이터에 끼어서 119에 신고를 해줘야 하거든요. 남자는 별 시답잖은 놈도 다 보겠다는 기색으로 힐끔거리더니만 핸드폰 없어요 라며 차갑게 내뱉고는 고개를 버스 오는 방향으로 돌려버렸다. 뒤에 서 있는 여자에게도 비슷한 반응이 돌아왔다. 그래서 이렇게 모두 차갑게 거절을 하지요. 여기서 핸드폰 없어요 라고 거절했던 이 남자는 버스 사고가 났을 때 자기 주머니에서 최신형 핸드폰을 꺼내서 통화를 하게 됩니다. 또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상황인데요. 먼저 읽어볼게요. 요거는 114쪽에서 11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10층 바닥은 내 머리 높이에 있었다. 그러니 그녀가 그리로 나가려면 내 어깨를 밟고 내 몸의 폭만큼 넓혀져 있는 문과 문 사이로 빠져나가야 했다. 이윽고 여자는 내 어깨를 힘차게 박차고 10층으로 기어오르는데 성공했다. 나는 박수라도 치고 싶은 기분이었다. 이봐요, 미스 정 축하해요. 자, 이제 빨리 사람들한테 내가 여기 있다고 알려줘요. 돌아오는 메아리는 없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둘이 갇혀 있다가 그 나의 어깨를 밟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미스 정은 나를 전혀 구해주지 않죠. 그래서 또다시 갇히게 돼요. 미스 정의 마음속에는 이 나라는 인물이 그 성추행범이라는 의심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람은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매몰차게 구해주지 않고 자기만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또 사무실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17쪽에서 118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물었다. 지각한 사유와 내 옷차림에 대하여. 나는 말했다. 아침에 제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누가 끼어 있었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다가 문턱에 발라진 기름 때문에 옷이 더러워졌고 그 와중에 구두는 엘리베이터 안에 놓고 왔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뭐가 미안한지 뭐가 죄송한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미안하다고. 그러나 부장은 단 한마디로 나의 말을 잘랐다. 됐어. 보고나 하지. 내가 아침 내내 오전 내내 겪은 일들에 대한 한마디의 공감도 또 연민도 걱정도 하지 않죠. 됐어. 이 말로 상대방의 상황은 내 할 바 아니고 이런 태도를 부장이 보여주는 거죠. 물어봤으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했는데 매몰차게 무관심의 태도를 드러내는 이런 모습들에서 얼마나 우리가 옆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낯설지 않죠. 그래서 이 소설이 공감을 크게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인물도 딱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도 모두 다 비슷하다. 이기적이고 일방적이고 타인에게 무관심하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 눈에 띄는 것 중에 또 하나가 그 관료주의적인 소통 단절이에요. 자기의 역할, 주어진 임무,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 통합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소방대원입니다. 소방대원의 태도. 이 부분은 104쪽에서 105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구급대원들은 사람들의 상태를 일일이 체크하고 있었다. 한 대원이 나에게 괜찮냐고 묻길래 나는 엘리베이터 이야기를 해주었다. 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끼었습니다. 빨리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부터 신고하려고 했는데 핸드폰이 없어서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빌려주더라고요. 내가 얘기를 끝냈을 때 소방대원은 이미 다른 사람을 돌보러 떠난 후였다. 그러니까 소방대원은 이미 그 사고 현장의 사람들을 돌보는 게 맞지요. 그러나 이런 내용을 전달받았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데, 그러나 이 소방대원은 다른 이야기에는 귀를 닫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역할에만 충실한 거죠. 기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관료주의적 소통 단절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소방대원뿐만이 아니고요. 경찰도 그래요. 자, 이 경찰의 모습은 105쪽에서 106쪽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그때 경찰차가 도착했고 경찰은 목격자를 찾았다. 경찰은 물었다. 아저씨, 사고 나는 거 보셨죠? 나는 대답했다. 아, 네. 보기는 봤는데 저 그것보다 급한 일이 있거든요. 저 오늘 아침에 회사에서 브리핑을 해야 되고요. 그것보다 더 급한 건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끼었다는 거예요. 5층하고 6층 사이에 꼈는데 빨리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정말이라고요. 경찰은 내게 눈길도 주지 않고 수첩을 폈다.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경찰은 다 또 다른 사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심각한 사고에도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기의 역할,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익숙한 풍경이죠. 경찰도 역시 그 관료주의적인 태도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119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0쪽에서 121쪽에 이 119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먼저 읽어볼게요. 여보세요, 119죠? 담당자는 친절하게 어디십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사고가 난 곳은 여기가 아니라 3동 아파트라고 말해주었다. 담당자는 의아해하는 기색이었다. 담당자의 목소리엔 이제 완연하게 의심과 짜증이 드러났다. 담당자는 그런 일은 여기 소관이 아니라면서 관할 소방서에 전화해보라고 했다. 어쩌면 나처럼 아무도 지금까지 신고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보았지만 담당자는 대꾸하지 않고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도대체 뭐가 감사하다는 건지.
중간중간 제가 그 분량 때문에 생략을 했지만 지금 주황색으로 나타낸 것은 119 그 담당자의 태도 변화입니다. 처음엔 친절하게 말하죠. 그러다가 자기의 그 역할과 관계없는 거라는 판단을 하면서 의아해하는 기색을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의 신고 내용을 강조하는 사람에게 의심과 짜증을 드러내다가 아주 의례적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죠. 이런 관료주의적인 태도,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주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소통 단절의 한 단면을 이런 관료주의적 태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 소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소설에서는 굉장히 공감 포인트가 많지요. 물론 그 아파트 5층과 6층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끼어서 다리가 대롱거리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고 현장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고에 대처하는, 그것이 내가 사고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 취할 수 있는 그런 충분히 개연성 있는 태도들, 행동들, 사고방식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너무나 일상적인 에피소드들이 많이 등장하죠. 버스가 고장나서 그 뒷차에 올라탄다든지 공중전화가 고장이라든지 엘리베이터가 멈춘다든지 이런,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소재들, 그런 시공간들이 등장이 돼서 낯설지 않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야기 전체가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느껴지도록 만드는, 그래서 공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포인트를 많이 지니고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읽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소설을 읽고 난 다음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 이야기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설을 좀 정리해 본다면 타인에 대한 잔혹한 무관심을 발견하게 하는 소설이다. 또 독자 자신의 소시민성을 성찰하게 만드는 소설이다. 저는 이렇게 이 소설을 한번 정리해 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스스로를 성찰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소설의 여러 대목들을 조금씩 소개해 드렸지만 작품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과는 또 다른 그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설을 한번 또 전체적으로 읽어보시고 이 소설집에 있는 다른 소설들도 찬찬히 읽어보시면 많은 재미 또 공감 을 느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성찰하는 사람이 많을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독서라는 것은 결국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또 사회를 성장하게 만드는 힘을 지니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의 이런 소개를 계기로 소설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고 또 다른 소설도 읽어보시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소설을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